오후 한 1시쯤인가 도착했어요. 마침 이제 금산사 관음제일이 끝나고 큰 스님께서 이제 뭐 공양하시고 그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 되려고 출가하러 왔다 이렇게 일례를 받고, 근데 큰 스님께 안내를 하더라고요. 우리 원주 스님께서.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례를 이제 받고 가서 큰 스님께 절하고 어머니도 절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도령이 출가를 하고 오는데 좀 잘 좀 가르침을 받들어서 좀 큰 스님 되게 좀 이끌어 주십시오. 그러니까 큰 스님이 좋아하시면서 이제 잘 오셨다고, 잘 이렇게 스님대로 지도하겠다고,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출가가 시작돼서 금산사에서 제가 행자 생활을 했습니다. 큰 스님께서는 간간히 얘기를 하셨죠. 이제 알다시피 80년 조계종 개원사 총무원장으로서 통합정단 총무원장이 되셨잖아요. 12.12가 일으켜서 전두환이가 정권 잡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5월 18일 날 광주 사태가 났잖아요. 광주에서 이렇게 전두환 정권을 반대한다 뭐 해가지고,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진압하고, 그 광주 사태 그 일으키고 나서 시민들이 좀 많이 돌아가시고, 큰 스님께서 이제 광주를 총무원장으로서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. 위로 차원에서. 당연했잖아요. 이렇게 불교계에서 이제 위로도 하고, 또 광주에도 절이 있고, 또 불자들도 돌아가신 분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무원장으로서 가서 위로도 하고, 시민들을 만나서 격려도 하고, 또 절에서 할 수 있으면 또 천도제나 일용제도 할 수 있으면 절에서 지내도록 도와주고,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정부, 전두환 정부의 보고가 됐는가 봐요. 조계종 총무원장이 광주 가서 시민들을 위로하고 천도제도 지내드리고 뭐 절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어루만졌다.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이제 순수하게 이게 받아들이면 좋은데, 아시다시피 이제 전두환 정부는 큰 스님 총무원에게 이제 연락하는 것이 불교계에서 천도제를 지내고 위령제를 지내고 광주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, 그 경비는 저 정부에서 되겠다. 그 대신 불교계에서 전두환 정부를 좀 이렇게 추대를 해라.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큰 스님께서는 그렇게 못한다. 단호하게 거절해 버렸대요.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고 위를 지내는 건 불교계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, 우리가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지극정성을 하면 되지. 우리가 뭐 돈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, 이건 돈을 떠나서 그렇게 해야 한다. 우리는 이렇게 군부 독재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잡음을 우리는 찬성을 못한다.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이 설득가 안 되고 오니까, 아시다시피 이제 5.18 지나서 10월 27일 날 본보기로 아시다시피 뭐 새벽에 뭐 서울, 경기, 뭐 전국의 큰 절을 다 이렇게 경찰, 군인 뭐 해가지고 압수수색하고, 뭐 있는 거 없는 건 다 털어가고, 뭐 은처가 있다는 둥, 재산을 탕진했다는 둥, 도박을 했다는 둥 해가지고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방송 내보내고 그 자료가 있듯이, 그래가지고 불교계에 망신을 준 거죠, 그냥. 그래가지고 신도가 200만 명이 떨어졌다나 뭐 그때 그 얘기를 큰 스님께도 하더라고요. 엄청난 손해죠. 그때 200만 명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죠. 근데 불교계는 엄청난 손해죠.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차라리 그럼 큰 스님이 좀 군사 독재 시절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같이 갔으면 어쩌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. 안쪽으로는. 젊으니까.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가 그 군사 독재 시절을 이렇게 찬양하기보다는 옳다는 것은 옳고 그러다는 그러다를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좀 비굴하고 또 좀 손해보고 크나큰 불자들이 이렇게
상처를 입고 절에 큰 피해를 봤지만 또 후대에 그것이 이제 진실이 또 드러나고 지금 하나씩 드러나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의가 뭐고 또 어떻게 진실을 가지고 또 토대를 삼고 살아가야 되고 자원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. 이런 것이 우리가 그 돈과 재력과 무슨 뭐 세력을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지금 와서 보면 큰 스님께서 큰 성각자의 길을 가셨구나. 때로는 그런 것이 옆에서 봤을 때는 피부로 와닿더라고요.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왜 불교가 인구가 막 200명이 떨어졌다고 뭐 불교가 피해가 엄청나고 스님들이 그 고초를 겪고 괴로움을 당하고 큰 스님 자신도 그 남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막 수사를 받고 또 그때 이제 이후로 뭐 유럽도 여행 가고 미국도 전역을 보면서 크나큰 또 새로운 사상의 눈을 떴다고 그 얘기는 들었어요. 사람이 이렇게 무슨 고통이 있으면서 또 새로운 또 환경이 적응되면 또 새로운 세상이 또 이렇게 자기 앞에 또 좋은 이점이 될 수도 있고 세옹지마처럼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공생애가 생기고 우리나라 시민단체 태동이 됐고 그랬다 오더라고요. 그 미국 가서 있으면서 그 서양의 세력, 서양의 그 NGO 단체라든가 사회보사 단체 뭐 이런 기부 문화 이런 것이 이제 피부에 와닿다 오더라고요. 그게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 알다시피 경실련 우리나라 시민사회다 이제 최초로 공동대표 같이 활동을 하고 큰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. 뭐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또 뭐 기업을 상대로 계몽동도 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. 그 큰 스님이 참 선구자 역할을 했어요. 우리나라의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민 어떻게 보면 시민 운동에 큰 스님이 그 시발이라고 하면 되죠. 그 불교계 또 뭐 이런 또 봉사, 자비행, 사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시민 운동하고 또 시민 복지 또 복지 활동하고 이런 것이 이제 큰 스님이 종단 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했다고 보면 되죠. 그것이 참 저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항시 제가 큰 스님의 상제가 됐다는 것이 참 저도 금산사 가서 어떻게 저는 금산사 도량이 좋아서 갔는데 큰 스님 만나서 참 간간히 때로는 제가 참 출가 잘했고 큰 스님 제자가 돼서 잘 됐다 이런 것이 좀 간간히 느껴지고 그랬습니다. 항시 존경스럽게 때로는 또 마음속으로 와닿고 큰 스님이 그런 것이 살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것이 철저하게 했어요. 뭐 율사는 아니지만 율사 못지않게 음식이라든가 또 이런 세상에 이런 아까 말한 재물 또 무슨 명예 이런 것도 이렇게 집착을 크게 갖지 않고 이렇게 순리대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. 큰 스님 모시고 다니고 이제 시봉하고 저는 어렸으니까 도대체 저런 게 뭔가 몰랐죠. 그때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참 알다시피 뭐 엄청난 일을 한 거죠. 예. 처음에는 좀 배타감이 가졌지만 자주 만나니까 또 그것이 또 신부나 뭐 목사나 또 깨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 속은 어떨망정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같이 운동을 하고 또 사회 운동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선구자 역할을 좀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구나. 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구나. 그때 저 그런 것도 많이 좀 느꼈습니다. 우리가 타종교를 보면 배타적으로만 생각을 보통 되잖아요. 뭐 일단 선입견부터 가지고 뭐 그러잖아요. 그런 것이 많이 좀 깨어있죠, 저도. 종단별로 이렇게 해줬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오래전부터 예상치 못한 반란을 대비해 우리 국민
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보태지 않는다면 IMF 사태의 한마음이 된다면 오늘 이 경제 위기는 오히려 더 큰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. 불교계 이상이 그때 좀 뭐라 할까 사회운동하면서도 좀 그 사회운동하는 사람들도 불교계에 의한 이미지가 좀 많이 좋아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94년도 그 총무원장 추대로 되셨잖아요. 그때 이후에 이제 94년도에 이제 3년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교육원을 분할해가지고 교육원장을 두셨고 포교원장을 두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할 큰 일이 이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었죠. 그래서 지금 뭐 알다시피 그 이후로 이제 뭐 복지관 위탁기관 뭐 시설을 해서 뭐 한 1,000몇백 개, 제가 알기로는 1,500개 이상 뭐 됐을 거예요 지금. 뭐 타전교에 비해 이제 뭐 뒤지지가 않죠. 신흥복지관은 거의 불교계에서 한다고 보면 되죠 지금. 이게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큰 스님 역할이 그래서 저도 옆에서 좀 거들었지만 큰 스님께서 복지관 할 때도 1,000개는 채워야죠. 저도 이제 농담처럼 그렇게 했어요. 총무원장 15만 원 그때도 하니까 그 스님께서 이제 우리가 복지관을 1,000개 정도 우리가 해서 불교 개성을 높여야 됩니다. 저도 그냥 옆에 시범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랑 삼아도 그렇게 해야지. 큰 스님도 그렇게 하는 기억이 납니다. 큰 스님께서도 항시 지구촌 공생에 아시다시피 외국의 회사업 6개 지부잖아요. 그거 가서 이제 캄보디아나 뭐 라오스나 뭐 미얀마나 몽골이나 네팔이나 케냐도 이렇게 학교가 지금 80개 가까이 쳤는데 큰 스님이 80개까지 져놓고 돌아가셨잖아요. 이게 사인하고 돌아가시고 져놓고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이제 80개 학교가 이렇게 지어진 것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. 80개 학교를 지었으면 공생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, 학교를 80개 지었어요. 참 대단한 큰 스님 원력이죠. 근데 그 80개 지면서 가보면은 항시 100%를 지원 안 해줘요. 그 선생님, 지역학교 유지들, 그 지역 관공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최대한 좀 낼 수 있는 데까지 내라고 그래요.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동참의식이 갖도록 그냥 무조건 퍼지기식으로 안 합니다. 스님이 좌우명이에요. 항시 가보면 협상을 1시간 가까이 해요. 가서 가서 이렇게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통역하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이것이 저쪽에서 아무것도 안 낸다 그러면 안 한다. 지원 안 한다. 다음에 한다고.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눈치가 또 있으면 자기들이 한 1,000만 원이나 이렇게 한다고. 또 한 3,000불 한다고. 뭐 5,000불 한다고.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이 되면 이제 사인하고 계약서 쓰고 그럽니다. 현장 방문해가지고. 그래가지고 항시 그것이 큰 스님이 갔을 때는 이미 다 이것이 자기들도 자부담을 내는 거 그렇게 동참의식을 갖도록 하니까 자기들 직원들도 그걸 철저하게 또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세계화 시대, 세계 일화 시대.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내가 해야겠다. 큰 스님이 이제 목적을 가지게 된 거죠. 마침 또 그런 얘기도 했고 이게 잘 맞아 떨어진 인연법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이제 세계 NGO 활동을 열심히 이렇게 또 이왕이면은 이제 뭐랄까 더 좀 못 살고 또 사회 기반이 부족한 그런 나라부터 돕자. 그래가지고 캄보디아 처음 시작했고 그 다음에 라오스, 미얀마, 그 다음 네팔, 몽골, 그 다음에 이제 케냐 이렇게 식으로 지부를 좀 확대했죠. 캄보디아는 이제 물을 그냥 저수지를 퍼먹고 이게 뭐 물이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먹음으로써 탈이 나고 그러니까 수명도 캄보디아 사람이 40 후반이면 뭐 50대도 못 넘기고 막 죽는다고 하더라고요. 평균 연령이 뭐 50 중반. 그러니까 이 수인성 질병으로 이렇게 거의 안 되고 그러니까 물을 막 깨끗이 해도 좀
낫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주면 좀 낫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물을 파는 데는 이제 20만 원, 또 50만 원 그렇게 이제 시작됐죠. 하나 파고 오는데 이제 처음에는 한 5m, 뭐 한 7m 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녹각 묶고 해서 이제 두레박 던져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손수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하나당 뭐 50만 원 이렇게 이제 불자들에게 휘주 받아서 계속 캄보디아에 이제 뭐 지금 작년까지 한 2,000개 정도 우물을 팠고. 옛날 학생보다 훨씬 더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큰 스님이 물탱크로 전환시켰어요. 우물은 이제 물이 좀 안 좋다 해가지고 학교 내에 이렇게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필터를 거쳐서 나와서 그것이 이제 먹도록. 그럼 더 그 필터를 거쳐서 정화가 돼서 나오니까 먹고 손도 씻고 학교에서 쓰고 그럼 동네 사람이 와서 물을 길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 필터 기능 갖춰서 하는 것이 한 7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바꿨어요. 우물 사업하고 이제 중점이 지역 개발 학교 사업.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생에서 마크가 이제 지뢰 제거 사업. 캄보디아에 이제 그 베트남하고 그 국경지가 어마어마하게 또 우리나라 그 DMZ매로 지뢰가 앞으로 50년인가 뭐 100년 가까이 지뢰를 다 제거도 제거를 못 한대네. 어마어마하게 묻혔대요. 그 넓은 땅에 그 국경 베트남 지역에.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중점 사업을 한 것이 이제 학교 사업하면서 지뢰 제거를 하고 1년 3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 잡고 또 코이카나 정부에서 받고 또 기업체 후원도 받고 우리가 자체 후원금도 내고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1년에 지뢰 제거 사업 평수가 학교 운동장 한 10개 정도 그렇게 그 제거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학교가 필요한 데는 학교를 져주고 그랬어요. 중학교 한 군데, 초등학교 2군데, 3군데를 지금 졌어요. 그래도 그 선생님이랑 같이 3년 전에 중공식 코로나 오기 전에 갔다 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마 NGO 단체에서 최초로 지뢰 제거를 하고 그 지뢰 제거 지역에 그 오지에 학교를 지은 것은 공생회밖에 없을 거예요. 그게 쉽지가 않아요. 그것도 하나의 큰 사업이죠. 큰 스님은 갔다 오면은 사진을 좀 많이 가면 찍으라고 그러고 그 인터넷이나 이렇게 신문이나 많이 되도록 적극 홍보를 합니다. 후원자들이 이렇게 직접 보도록 하고 또 학교에 지어준 사람은 이렇게 처음부터 기공식, 중간 또 이렇게 보고식으로 또 사진도 보내주고 또 미리 이렇게 했다는 거 자료도 보내주고 이게 사람들이 신뢰를 하죠. 본인도 갔다 와서 보면 또 만족하고. 그러니까 학교 가서 그 큰 오지 같은 데 가서 교실을 8칸, 9칸 쫙 이렇게 긁고 막 아이들이 막 200명, 300명 학교 다니 그러면 그 얼마나 참 본인도 뿌듯하겠어요. 1억 5천 이런 거 정도 돼가지고 학교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인데 참 보람되게 다 기분 좋게 갔더라고요.